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오늘은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성열 대변인은 처음 저희 프로그램 찾아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 처음 찾아주신 분께는 네. 저희가 이렇게 하얀 카메라 보시고 네. 예, 인사 한 말씀 듣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개혁신당에서 수석 대변인 맡고 있는 김성열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 한 13년 정도 했고요. 개혁신당 창당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자, 낙천거사는 아니시죠? 요번에 출마를 하려고 했으나 지금 네. 당 사정 때문에 못했으니까 사실은 범낙천이에요? 네,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좀 프로그램이 낙천 위주로 하다 보니까 네. 예. 들어와. 낙천 들어와 이렇게 되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웃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 화성에서 발생한 그 리튬 전지 공장 화재 사건이 굉장히 일파만파 커지고 있고, 혹시 오늘 아침 뉴스를 다 보셨겠지만 사망자 한 분이 더 추가로 발견이 돼서 모두 22명의 지금 사망자가 난 굉장히 큰 화재 사건이 됐습니다. 새로 추가로 발견된 분은 한국인이고요. 그리고 50대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2시간 만에 지금 불은 완전히 꺼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추가 혹시 있을 피해자들을 찾아서 수색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진영 부원장님? 일단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죠. 네.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런 참사가 왜 자꾸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정부의 평상시 국정 운영 자체가 대충 하는 부분들, 그다음 사회적 분위기가 또 이완돼 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생명 경시 풍조. 네. 이태원 참사에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정부라든가 우리 사회가 대하는 태도로 보면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좀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들을 대하는 태도, 이제 작업 환경의 문제라든가 안전의 문제, 이런 것들과 경제 성장을 동일선상에 같이 놓지 않는 태도들, 이런 것들이 저는 작동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군요. 우리 김성열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많이 터지고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게 안전 불감증이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 사건도 사실은 단순히 화재 사건으로도 될 수 있었던 건데, 하필이면 비상 계단 앞에 이제 적치물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이제 불이 터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탈출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유독가스는 발생하지. 게다가 이제 리튬을 다루는 곳이다 보니까 물이 닿으면은 오히려 수소나 이제 가연성 가스들이 나올 수 있어서 스프링클러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공장 자체에. 그러다 보니까 출구가 하나밖에 없었대요. 2개는 최소한 있어야 되는데. 저쪽 끝에 하나가 더 있었다고는 하는데요. 전혀 안내를 해준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도 외국인 노동자고요. 그러니까 맨날 다니던 길만 나갈 줄 알았던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좀 막을 수 있었던 참사인데 좀 아까운 부분이 있다,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다시 인재다라는 문제를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전체 사망자 가운데 대다수가, 그러니까 사실상 20분 정도가 지금 외국인인 걸로 확인이, 이주 노동자들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참 사회학자 디르갱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든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치, 사회 등 이제 공적 영역에 일하는 분들은 모든 것들을 구조적 문제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 것처럼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 또 안전 불감증의 문제, 이런 것들이 사건이 한번 터지면은 정부가 앞장서서 공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안 하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간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고, 그리고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이런 사고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말씀하셨지만 어찌 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매년 이런 사회적 참사가
계속 되풀이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최근에 또 군대 안에서 또 사망 사건들이 또 계속 잇따라서 벌어지고 있어서 도대체 안전한 대한민국이 맞는 거냐, 다른 거 다 떠나서 안전이 먼저다, 생명이 최우선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런 구호들이 다 어디로 간 건지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건 관련해서 업데이트되는 소식이 있는 대로 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네. 드리자면요. 이런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 같은 게 벌어졌을 때 이상민 장관 책임져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누구 하나 책임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부가 이런 사고가 터졌으면 재발 방지를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책임질 사람을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해야지 다음번 사고가 안 발생하는 건데 정부가 그런 거를 전혀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정확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또 이제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했다고 또 선방심의위에서 제재를 받는 방송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참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다 책임졌다, 이제 이런 건데 그런 어떤 사회적 의미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평가도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비판 생길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국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국민의힘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 진짜 들어왔네요. 어떻게 보세요? 이럴 줄 아셨죠? 아니요, 법사위 청문회가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금요일. 청문회 들어가서 방해를 놔야 되는데 네. 방해를 놓지 않으니까 너무 속도감 있게 진행도 잘 되고 네. 진실로 접근하는 길이 보이더라.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네. 방해노로 들어가야 되겠다. 네. 그런 마음을 품은 것 같고요. 네. 사실 여당이 원내 투쟁한다는 게 웃기잖아요. 여당이 무슨 투쟁을 합니까? 야당이 투쟁하는 거지. 여당이 투쟁을 하려면은 윤석열 대통령 출당시키고 야당이 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결국은 이제 방해하러 들어오겠다. 뭐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방해하러 들어온다.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게 저도 봅니다. 이게 지금 청문회가 진행이 되면서 사실은 예상치 못한 것들이 좀 나왔거든요. 이제 뭐 자기들 나름대로 준비는 했어요. 선서도 안 하고 뭐 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했죠. 그런데 보시면 우리 신범철 차관 네. 자백을 해버렸어요. 내가 통화는 했는데 그건 회수 관련 통화였다. 네.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이 터지다 보니까 이게 수습이 안 되겠구나. 야 이거 큰일 나겠구나. 예. 국힘에서는 야 이거 안 되겠다. 들어가서 방어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좀 지금 들어가는 거 굉장히 굴욕적이지만 뭐 어떡하냐 이제 들어가서라도 막아야지.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 국회가 다시 또 여야 간의 대립 대치 뭐 이렇게 이어지면서 사실상 또 다시 또 난장판게 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공전 네? 되겠죠. 공전 되겠죠. 아. 저는 국민의힘이 없는 게 낫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고 네. 윤석열 정권의 애완견 집단이 된 지 오래됐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래도 이제 여당에서도 자기 이제 정부 여당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할 거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기본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릇되거나 잘못된 행태를 막는데 또 막 그렇죠. 방어 이른바 이제 보위 투쟁. 보위? 윤석열 정권을 보위하는 보위 투쟁을 하지 않을까. 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네. 저기 윤석열 정부가 하는 행태라는 것이 푸틴이라든가 네. 조선노동당하고 비슷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는 어떤 것이 주요 쟁점이 될 것 같냐면 일단은 이제 최혜병 특검법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개혁신당은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새로운 의견을 또 내지 않았습니까? 예, 어제 저희 천하람 원내대표가 네. 대한변협이 추천하는 건 어떻겠냐라고 했는데요. 예. 사실 이제 예전에는 특검에 대해서 대한변협이 추천을 했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지금 박근혜 이제 국정농단 특검 때 네. 그때는 이제 그쪽에서도 못 믿겠다. 야당이 추천을 하자. 그래서 민주당 하나, 국민의당 하나 해가지고 그때 추천을 했던 걸로 박영수 특검. 네. 예, 그렇게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그러니까 천하람 원내대표 입장은 이겁니다. 국힘한테도 최상병 특검법을 찬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주자. 니들도 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건 진짜 잘못한 거 아니냐. 좀 생각을 해봐라. 라는 네. 기회를 한번 주자는 입장에서 지금 국힘이 이걸 동의해서 만약에 발의를 하면 우리는 중재안을 좀 밀겠다. 네. 라는 뜻에서 좀 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의 이런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민주당은? 천하람 의원 개인의 주장이잖아요. 원내대표잖아요. 원내대표인가요? 예. 천하람 의원이 저기 국회의원 되기 전까지는 예. 아주 날카롭던데 국회 들어가서 따뜻해졌나 봐요. 제가 자꾸 실현 불가능 이야기들을 자꾸 하시는데 변협에 준다고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에서 받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은 안 받을 거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대법원장 하자는 거잖아요. 더 웃기죠. 대법원장 대통령 임명하는데. 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국회가 가진 권한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특검 때처럼 야당이 추천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1야당이 부담스러우면은 지금 원내 교섭단체는 없습니다만은 제2야당, 제3야당에게 추천권을 주는 것도 차라리 방법이 아닌가. 절충안을 낸다면은. 지금 민주당이 낸 법안이 네네. 그 교섭단체 하나, 비교섭단체 그렇죠, 하나 이렇게 그렇죠. 두 개 추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비교섭단체에 조국혁신당만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아니죠.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된 거예요? 야 6당 다 들어갑니다. 야 6당이 다 같이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민주당에 한 명 추천하고 그 조국혁신당에서 진보당까지 다 포괄해서 전체의 비교섭단체가 한 명 추천하고 그렇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좀 정치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번 기회에 제3당 등 이제 다양한 군소 정당들이 연합해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 뭐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면서 특검이라든가 국정조사 등 전방위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구조적 공조 체제로 한번 만드는 게 좋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그 새로운 미래에 그 김종민 대표가 제안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국회라는 게 뭐 잘 아시다시피 교섭단체가 권한이 엄청 셉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국회 일정 같은 것도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협의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비교섭이다 보니까 사실 국회 운영에 있어서 많이 불리한 점이 많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국혁신당도 의석수는 많지만 저희보다 그래도 불편한 건 사실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공동교섭단체를 한번 해서 운영을 하자. 예전에 제가 사실 공동교섭단체의 그 보좌관으로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어요. 평화와 정의해서 뭐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하고 같이 한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해보면 사실은 이제 사안마다 생각들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조금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된다면 저는 이런 제안은 좀 가능하다고 봐요. 사안별로 이거는 우리가 하나 공동교섭단체 해서 요거는 교섭단체 목소리 얘기를 하고 그게 끝나면 다시 한번 흩어졌다가 또 다시 신청해서 하고 일종의 사안별 연대. 사안별 연대 정도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모든 거를 같이 가자고 그러면 이제 불협화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네요. 그런데 최혜병 특검법은 야칠당이 다 동의하니까 특검을 추천할 때 그때는 이제 딱 교섭단체를 구성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거 끝나면 해쳤다가 다시 또 어떤 특정한 현안이 있을 때 다시 또 모이고 뭐 김건희 특검법 이런 거 할 때 다시 모일 수 있는 거죠. 김건희 특검법도 다시 모이고 선진국에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걸 이제 연합정치 학술적으로는 이제 무지개 연합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유닛정당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게 정치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연합을 해봐야지 무엇이 다른지도 알 수 있고 그리고 합의가 안 되는 것과 그다음 합의가 되는 것을 찾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정치의 가장 중요한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이게 방송사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지금 뭐 잠시 후에 저희가 최민희 위원장님 모셔서 말씀을 듣겠지만 10시에 국회 법사위가 열리는데 거기에서 방송사법이죠. 네, 사법이죠. 사법인데 일단은 방송 3법만 상정해서 심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거기에다가 방통위 설치법까지 포함해서 통과를 시키게 되는 걸까요? 입법 청문회를 하긴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것도 개혁신당 같은 입장이신가요? 저희가 일단 과방위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참석을 했고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있었을 때 이제 그런 우려는 했어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쓸 거 뻔한데 좀 명분을 주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속도 조절 좀 하면서 쟤네 들어오고 나서 하는 건 좀 어떠냐. 이런 의견은 표한 적이 있는데. 쟤네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들어오면은 좀 하는 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저희가 뭐 법안 자체에 반대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속도 조절이라는 단어를 살짝 저는 빌드업으로 바꾸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빌드업?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네. 이번에 법사위에서 청문회 한번 한 걸로도 국민적인 반향이 좋잖아요. 네. 그러면은 특검이라는 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국정조사, 청문회가 상시적으로 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방법이기도 하고 네. 실제로 특검을 통과시키는 가장 좋은 압박용이라고 생각해요. 네. 예. 한편으로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가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권을 가진 어쨌든 검사예요. 검사들에게 이 국가의 존망을 맡기는 것보다는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국정조사를 꾸준히 해서 결국은 그 속에서 진실을 밝혀내려는 노력들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박근혜 탄핵 과정을 보면은 실제로 그 당시에 박영수와 윤석열 특검이 했던 일은 박근혜의 형법적 범죄 사실을 밝혀낸 것이고 탄핵이 될 만한 국정농단의 것들은 알고 보면은 국정조사에서 대부분이 다 나왔습니다. 그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좀 더 주도적으로 저는 국정조사를 하면서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세요? 사실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동의할 만한 대목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국정조사와 특검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요. 네. 말씀하신 대로 형법적인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요.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준다는 부분이 있어요. 네. 우리가 특검을 해놓으면 수사 결과는 브리핑을 통해서만 보게 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 동안에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국민들로는. 네. 굉장히 궁금한데. 근데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직접 물어볼 수 있고 네.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거를 대신 물어봐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차원에서 특히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게 엄청 커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국정조사는 국정조사 나름대로의 분명한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최혜봉 특검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국정조사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네.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저희도 뭐 현장에서 중계를 했습니다만 미진한 대목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단순 경로냐 경로는 맞았고 근데 경로가 왜 일어났고 도대체 왜 임성근 사단장을 대통령이 그렇게 지키려고 했는가 그 부분에는 접근을 못했어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제보가 많이 없더라. 그러니까 청문회를 앞두고 있으면 제보가 막 쏟아지는데 이번에는 별로 제보가 없더라. 그리고 실제 있었던 사건을 좀 다시 좀 정리하고 조정 뭐 이런 정도 수준 아니었냐라는 겁니다. 그 청문회보다 국정조사는 기간이 훨씬 길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이 원내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뭐 이제 제가 알기로는 국정조사가 상임위별로 하는 방법도 있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맞아요. 방법도 있는데 국방위를 민주당과 야당이 이제 무선 이제 장악을 하고 네. 국방위에서의 이 국정조사를 출발시켰더라면 어땠을까? 라는 이런 좀 아쉬움이 남아요. 차라리 이제 국방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그렇죠. 이제 그 상임위원장을 네네. 가져가고 그래서 네네. 국방위가 주도하는 그런 국조를 좀 했더라. 국정조사를 국정조사 요구서는 이미 올라와 있잖아요. 국회에. 근데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게 박주민 의원 안으로 올라와 제가 있어요. 알기로는 그 상임위에서 하는 국정조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방식으로 알고 근데 있는데요. 특위를 구성을 해야 그 뭐 법사위도 들어오고 뭐 여러 상임위가 뭐 다 들어와서 같이 해서 종합 국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요? 특별위원회로 방식으로 하면은 이제 여당도 들어오고 여당도 들어오고 여당의 반대가 심하죠. 그런 부분인데 오히려 상임위 같은 경우는 상임위 하나 부분에서 이제 깔끔하게 진행하고 갈 수가 있었죠. 상임위원장만 잡고 있으면은. 상임위는 굉장히 신속하게 이런 일들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상임위에서 하게 되면 근데 이제 다른 상임위까지 합쳐서 특위를 구성해서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사안을 다룰 수 있긴 하죠. 특히 국정조사와 이제 지금 입법청문회의 차이 중 가장 큰 거는 사실은 동행명령권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동행명령 하겠다 막 강력하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법 쪽에서는 이견이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 부분은 국정조사와 국정감사에만 좀 해당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저희가 지난번 최순실 국정농단 그때 그 김성태 당시 이제 국정조사 위원장이 그 동행명령 해가지고 사람들 다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래도 지금의 청문회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거다, 효과적인 부분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신원식 장관은 안 나온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중요한 대목 물론 이제 증인 신청 자체가 없었던 것 같은데 국방부 검찰단장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국조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 국조를 그럼 빠르게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나오는데 또 다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 열기가 식기 전에 계속 이어가야 의장이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네. 근데 저는 네. 국조도 중요한데 저는 예. 특검법부터 빨리 좀 올렸으면 사실은 특검법부터. 예, 왜냐면은 네.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받느냐 안 받느냐 또 거부권을 쓰느냐 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물론 또 쓸 거라고 보이기는 하지만 예. 그럼 그 과정에서 여당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지금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갑자기 또 뭐 엉뚱한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약간의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당이 여기서 야 이거 대통령 더 이상 커버 어렵겠다라고 예. 생각하고 국회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럼 이게 일사천리 진행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특검법부터 좀 진행을 해가지고 빨리 올리고 국정조사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네. 된다. 그러니까 네. 특검법하고 국정조사를 투트랙으로 돌려야 된다. 이제 말씀하시고 그건 뭐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예, 뭐 예. 100% 동의하고요. 예. 국정조사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 실력을 좀 보여주세요. 뭐 좀 미진했다고 생각하시는 대목이 있어서 그러십니까? 지난 청문회 때? 미진한 점은 늘 있죠. 뭐 실수한 게 눈에 보이셨어요? 아니요,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사실 의원님도 네.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아니 세상에 네. 청문회를 나왔는데 선서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서를 안 하고. 예. 그러면은 아니 깜짝 이거 놀랐습니다. 진짜. 거짓말을 얘기를 해도 괜찮은 건데 그럼 의원님들이 이 사람들 거짓말 변명을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의원님들 질문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답변을 끌어내려고 해도 한숨부터 나오고 사실은 그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따박따박 야당이 그 이제 정신 차리면서 이제 일을 해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27일 날이죠. 내일 모레 목요일인데 어쨌든 이제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국회 부의장 후보의 주호영, 조경태, 박덕흠 이게 세 의원인데 누가 될까요? 지금 셋 중 누가 되든 뭐 비슷할까요?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네. 지금 주호영 의원님이랑 조경태 의원님은 6선이에요. 예, 그러네. 지금 의장님이 5선이거든요. 예, 요거 예, 조금 예. 그래서 기존의 관례가 좀 무너지는 게 아니냐라고 예. 하고 사실은 그 부분을 지금 박덕흠 의원님이 난 4선이니까 내가 맞다 지금 말씀을 좀 하시는 거고요. 예. 근데 내부적으로 듣기로는 네. 뭐 주호영 의원님이랑 조경태 의원님은 합의를 어느 정도 하셨고 주호영 의원님이 전반기 2년, 네. 뭐 조경태 의원님이 후반기 2년 하는 기로 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들린 그렇군요. 상황. 그러면은 지금 전반기 부의장은 주호영 의원 가능성이 조금 제일 높아 높은 보이죠. 예. 거고 후반기에는 이제 조경태 의원. 그렇구나. 근데 네. 박덕흠 의원은 이분은 뭐 당선되지도 않았는데 케이크 막 갖다 놓고 그래서 좀 논란이 됐던 분 아닙니까? 근데 뭐 사실 공천 받으면 안 되는 분을 공천 주시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 예. 들고요. 예. 저는 국회의장이든 부의장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우리 반 반장 뽑는다는 사고를 빨리 예.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예. 국민적인 지지도가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처럼 집행부 행정부가 국회를 막 탄압하는 과정에서는 네, 네. 행정부에 대해서 네. 견제하고 국회의 존재감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그 뭐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제 사의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그 재신임 절차로 들어갔다. 그리고 재신임 돼서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가 복귀할 거다라고 했는데 복귀 안 한다. 백령도로 갔다고. 백령도로 갔고 복귀 안 한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안 돌아오겠다. 지금 국회 열렸는데 백령도 가면 어떡합니까? 백령도로 백령도를- 가면은 돌아와야죠. 네? 거기 계속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네. 지역구에 있는 집으로 가면 안 돌아오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네. 조금 더 확장된 쇼잉이다. 뭐 제갈공명도 아니고 상고초려 해줘야 됩니까? 백령도 오라는 거예요, 자기 뭐 찾아서? 백령도 가는 저기 인천 그 연안부두에라도 나오라 이런 소리 아닌가요? 그러니까 당 관계자들더러 나를 데리러 이렇게 와라 이런 뉘앙스다. 어떻게 보세요? 추경호 원내대표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이 협상 과정에서. 왜냐면은 네네. 제 이거는 뭐 들은 이야기입니다. 예. 들은 이야기인데 예. 내부적으로는 민주당에서도 어느 정도 국힘하고 협의할 그런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들어오는 압박으로는 예. 법사위 운영이 다 양보 못한다. 무조건 그렇게 가라. 예. 아니 사실 그 그렇게 할 압박이 명분이 어디로 없어요. 오는 거예요? 뭐 저기 용산? 뭐 예. 아니 왜냐면은 네. 그렇게 갈 수밖에 사실은 민주당이 많이 양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법사위는 뭐 민주당이 가져간다 하더라도 야 운영이라도 좀 줘봐 이렇게 해야지 협상이라는 걸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야 다 가져와 이러면은 아니 자기도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아 진짜 화나는 거죠. 이거 뭐 나를 하라고 그래놓고 하지도 못하게 협상을 하지도 못하게 하고 에이씨 몰라 못해 이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봐요. 나 백령도 갈 거야. 이렇게. 저는 원래 용산의 전략은 거의 정기국회 들어가기 전까지 국회 마비 이게 저는 전략이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법사위에서 있었던 청문회 보고 뜨거워한 거죠. 우리 안 들어갔다가는 오히려 더 위기에 처할 수 있겠구나. 들어가서 방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정 전략으로. 투정 전략? 네, 투정 반찬 투정하던 수준의.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투정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받으면서 그랬거든요. 내부에 들어가서도 계속 투쟁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 지금 국회의장 법사위 운영이 우리가 다 줬다. 뭐 사실 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다 줬으니까 이제 민주당 니들 잘하는지 한번 보자. 이제부터 다 민주당 책임이다. 이래 놓고는 들어가서는 협조를 잘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럼 국회 안 굴러가거든요. 안 굴러가는 모습 보면서 야 민주당 니들이 다 독식해서 그래. 이렇게 하려는 생각인 것 근데 같아요. 진짜 이건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민생이 진짜 너무 심각한 수준인데 다들 이제 국민의 대표로 선출돼서 들어간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을 보고 일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보고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대통령한테만 충성하고 용산 눈치 봐가지고 일이 제대로 안 돌아간다면 그럼 국회의원 도대체 왜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하튼 정당만 하고 국회의원은 안 해야 돼요. 정당을 할 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는 정당 해도 되는데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기능 자체가. 그렇죠. 국회의원의 기능은 안 하는 거잖아. 정당의 기능만 하고. 그럼 국회의원을 내려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만해야 된다. 직무유기죠. 직무유기다. 어쨌든 추경호 원내대표 측 관계자가 오늘 오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백령도에 들어갔다. 왜냐하면 6.25 기념일인 만큼 안보 위협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고 그리고 당분간 백령도에 머물고 있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백령도인지도 좀 설명이 안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뭐 안보 상황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백령도에 해병대가 있는 걸로 알아요. 해병대? 해병 이사단이 백령도에 있죠. 그래서 갔을 가능성이 좀 있죠. 해병대 특검을 하자는 취지인가요? 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해병대 특검을 받아야 된다. 수직해병 특검 받자. 이런 취지로 간 걸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안 받으면 그 국민들이 더 이상 참아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국민의힘 얘기가 너무 많은데 전당대회 얘기 마저 해보겠습니다. 결국 4파전이에요. 각각의 메시지 좀 어떻게 읽으셨어요? 박진영 부원장님은. 일단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인문사회학적 공부를 별로 안 하신 것 같아요. 문장의 그 구성 방식도 비문이 많고 요점 정리도 안 되고 누가 제가 보기에는 김경률 형이나 진중권 형이 조언해 줬던 것들을 딸딸딸 외워서 하시다 보니까 직접 그렇게 우리가 말이 전달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친윤이고 그리고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의 공동 책임을 져야 될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만은 원희룡 위원장이 메시지 제일 깔끔했어요. 나 친윤이야. 대통령이 나 밀고 있어. 나 친윤이야? 가장 깔끔하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은 전당대회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당에서 나 대선 후보 안 할래. 그럼 뭐하러 나와요? 발령? 저는 그런 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정당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늘 대권 주자가 리더십을 갖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나는 줄도 안 설 거고 줄도 세우지도 않을 거고 그 이야기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뜻으로 들렸기 때문에 연설문 자체에서 저는 바로 3, 4위 마이너로 내려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세요, 김성현 대변인? 나경원 의원님은 출구 전략을 자기가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전까지는 이제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용산과 좀 각을 세울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용산에서도 탐탁지 않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마 용산이 자기를 밀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고 실제로 뭐 접촉도 있었다는 얘기들도 좀 심심치 않게 들렸거든요. 근데 갑자기 원희룡 장관이 나 친윤이다 그러고 나와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 이미 거의 암시하는 얘기는 했고 이 출구 전략 짜기 정말 쉽지 않았을 거고 그럼 용산 진짜
나쁜 놈들 아니냐? 그럼 내가 나가서 회방이라도 놓겠다. 뭐 이런 생각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예. 아니 근데 지금 뭐 다들 이분들 뭐 백령도도 가시고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1시간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6.25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합니다. 핵무장론을 또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사설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던데요. 원희룡 장관은 경북으로 갔어요.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경북에 머물면서 일정을 소화하겠다라는 거고요. 오전에 경북도청을 방문해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만나고 그다음에 칠곡, 구미, 김천 잇따라 돌면서 당역 간담회 갖는다고 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은 현충원 참배하고 중앙당사 근처에서 사무처 당직자들을 만나면서 사무처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또 이런 얘기를 했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누구보다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그 윤석열 대통령을 좀 띄우는 그런 발언을 세게 했습니다. 뭐 본인도 비유는 아니다. 뭐 이런 걸 좀 밝히려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원장님? 저는 한동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총선 때 이제 폴더 인사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번에 특검법도 갑자기 찬성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다가 용산에서 불쾌하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니까 바로 꼬리를 내렸지 않습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영화 그 나쁜 놈들 전성시대라고 했습니다. 아, 그런 영화 있어요? 그 범죄와의 전쟁. 거기 하정우하고 조진웅이 나옵니다. 조진웅이 어릴 때부터 하정우한테 얻어맞는 사이였어요. 그리고 독립해서 나름 그 나이트클럽도 운영하고 제법 잘 나가. 근데도 하정우가 오니까 꼼짝을 못해요. 이 부하 관계에서 길들여져 있으면은 성인이 되었어도 잘 독립 못하는 거예요. 이 정치라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은 그런 하나의 뭐라고 합니까 길들여짐 이 연장선상에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알고 보면 사실 우리 검찰 조직이 조폭 조직하고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절대 저는 독립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독립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휘하의 어떤 부하로서밖에는 아니 이제 그 끊임없이 이제 그 안철수한테 배운 기술을 이용해 가서 간을 보는 거죠. 내가 넘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한 발 내디도 보고 그쪽에서 때리면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런 거죠. 네. 근데 진짜 실제로 막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 뭐 갑자기 어제하고는 조금 스탠스가 하루 만에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정권을 지켜야 되고 성공하는 대통령으로 남아야 되고 누구보다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고 뭐 이렇게 갑자기 또 바뀌었어요. 지금 어대한 그랬잖아요. 네. 어차피 대표 한동훈 이게 깨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요? 예, 이게 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룰이 이제 80대 20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원 중에서도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 용산과 원희룡 후보 측의 그런 그 전략은 확고해 보여요. 뭐냐면은 우리는 중도 확장할 생각 없어요. 20%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당원 80%만 무조건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지키고 우리는 찐 보수라고 불리는 뭐 보수의 심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대로만 계속 갈 거고 지금 원희룡 후보 지금 메이트 누구 나오냐면 김민전, 임요한 이런 분들 모신다는데 이거 사실 중도층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인물들이거든요. 이 여론조사 거의 포기하는 거예요. 여론조사는 포기하는 거죠. 그럼요. 대신에 80%의 당원 가져가겠다 이거고요. 이게 사실 먹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지난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대표를 할 때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여론조사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근데 당원에서는 나경원한테 졌단 말이죠. 그렇죠. 그 얘기를 나경원 후보가 이번에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전당대회나 당심을 잡는 것이 결국에는 핵심이다. 이렇게 보고 한동훈 괜찮다고 봤는데 이거 뭐야? 최상병 특검법 이야기를 해? 이거 뭐지? 이렇게 나오고 또 금방 이제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저건 민주당 당대표 나온 거 아니야? 이래버리니까 당심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한동훈 위원장도 그걸 감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지를 했으니까 이제 와서 이제 다시 막 보위하려고 막 이러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다.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대단히 박력 있는 리더다. 윤 대통령이 굉장히 박력 있는 리더로서 상당히 그러니까 뭐 갑자기 바뀌었어요. 대통령 무슨 최상병 특검 하자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중도 확장 중수청이 필요하다. 뭐 6%를 얻기 위해서는 플러스 6%를 해야 중수청 확대가 가능하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박력 있죠.
네? 네, 있어요? 범죄와의 전쟁 보면요. 네. 하정우가 조진웅이 이렇게 오늘 범죄와의 전쟁 계속 덤비니까 그냥 박력 있게 담뱃불로 찢어버려요. 담뱃불로 얼굴을 찢어버려요. 어구, 네, 그런 있죠. 사이다. 네. 예, 박력 있게 그렇게 한동훈 위원장을 할 거다. 그럼 그 누가 될까요, 대표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원희룡을 만들어낼 거라고 봐요. 아, 용산이 결국은 네. 원희룡을 만들어낼 거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한동훈을 주저앉히고 원희룡을 만들어낼 거다. 그리고 총론의 의미에서 나쁜 정권에 동조하니까 원희룡 위원장이 나쁜 정치인이지만은 실력은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보다 훨씬 더 경북을 간 것도 잘한 거고요. 네. 메시지가 간결한 것도 분명한 것도 잘한 네. 거다. 네. 뭐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거 어떻게 보세요? 저도 원희룡 장관 굉장히 잘한다고 봐요. 왜냐면은 뭐 도덕적으로 그런 게 갑자기 아니라 도덕적으로 그러는 건 전혀 아니에요. 전 양평고속도로 얘기하는 거 보고 정말 화가 났는데 네. 뭐 아무튼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 예. 선거에 있어서 컨셉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내가 가려는 방향을 딱 정했으면 모든 걸 그에 맞춰서 가야 돼요. 네,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짜 자기들이 생각하는 좀 오른쪽에 치우친 분들을 나는 타겟팅을 하겠다 마음을 네. 먹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유한 김민전에다가 지금 사실은 저 얘기도 나와요. 그 저기 장해찬, 도태우 이런 사람들 복당시키겠다는 얘기도 맞아요. 그 얘기도 나오잖아요. 있어요. 이것도 저는 용산의 기획 중 하나라고 봐요. 왜냐면은 기획이다. 이철규 의원이 한동훈 위원장 가르쳐 뭐라 그랬습니까? 네. 김경률 뭐 이런 사람 데려와가지고 그랬다. 예. 이거 뭔 얘기냐면요. 예. 한동훈 위원장이 색깔을 씌우는 거예요. 이 사람 보수 아니다. 이런 쪽으로 색깔을 씌우는 건데 그거에 대한 일관성 있게 지금 가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네. 장해찬, 도태우 자른 게 누굽니까? 한동훈 위원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한동훈 위원장이 결국 이쪽 보수 사람들을 망치러 왔다. 네. 이런 얘기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복당 이야기도 흘리면서 예. 원희룡 장관은 더 예. 우측에다가 예. 더 이제 표심을 원하는 거고 예. 저는 그래서 이게 나경원 후보가 단일화를 하는 거를 기점으로 해서 좀 바뀌어서 원희룡 장관이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동안은 어대한 분위기여서 사실상 어제 분위기만 하더라도 사실상 한동훈 위원장이 1차에서 그 과반을 넘기면서 결국에는 결선 투표 없이 당대표에 당선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우세했는데 오늘은 또 갑자기 바뀌면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의 스탠스가 바뀌었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10초 통화한 건 낭설이고 그다음에 나는 친국민의힘이고 친국민이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남들이 어대한 이야기할 때 제가 억고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억고윤. 억고윤? 어차피 꼬장 피우는 윤석열 대통령을 못 이긴다. 네. 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뜻대로 갑니다. 아, 그러니까 누구지? 서정욱 변호사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어대윤이다. 네네. 어차피 대통령인 윤석열 마음대로 간다. 예, 이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지금까지 근데 서정욱 변호사가 저한테 억고윤 이야기 듣고 네, 가서 어대윤으로 바꾼 거예요. 둘이 같이 방송사에 꽃자를 못 얘기해서? 쓰니까 그다음에 저는 쓸 수 있지만 그렇게 한 거다. 네네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이런 방식이라면 보수 정당으로서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실 4명의 그 후보들이 나왔지만 누구 하나 조금 눈에 띄는 이게 무슨 보수 정당이에요? 제가 어제 한번 책을 찾아봤어요. 네. 보수주의. 보통 이제 뭐 민족주의, 네. 그 다음에 온정주의, 공동체주의, 이걸 이제 그 품격주의 이런 걸 이제 보수 정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족주의입니까? 친일적 행각적 보세요. 그 다음에 온정주의 무슨 온정이 있습니까? 사회적 약자들을 대하는 태도, 이태원 참사에서 이 유가족들을 대하는 태도, 최소한의 온정들, 공동체주의 늘 갈라치기 하는데 무슨 공동체주의가 있습니까? 그냥 검찰 독재가 기승을 부리니까 거기에 권력을 바라고 뛰어든 불나방 같은 사람들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나경원 의원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무슨 핵무기를 만들어요? 극좌입니까? 극우입니까? 핵무기 만들면 미국하고 당장 한미동맹 깨지는데 이건 뭐예요? 그럼 극좌예요? 뭐 정체불명이에요 그냥. 나경원은 극좌인가? 이렇게. 뭐 하여튼 막 던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좌파 우파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정체성이 혼란되는 정체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는 확실하죠. 수구는 확실합니다. 수구? 예. 이 사람 보수 정당이라고 보면 수구 정당이라고 봐야 돼요. 수구.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변하기 싫어하고 네. 뭔가를 바꾸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지금 잘못되고 있어도 그냥 가는 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흔히 말하는 콘크리트 지지율 네. 20%대 네. 지금 20%대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것만 지키자는 거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전당대 치러서 만약에 원장관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진짜 영남당으로 전락합니다. 이렇게 되면 점차 도태돼요. 그럼 결국에는 저희로서는 그 상황이 네. 매우 좋은데. 네. 아, 개혁신당이 이제 뭐 이제 뜨는 겁니까? 네. 저희로서는 매우 좋은데 나라 전체적으로 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어쨌든 108석이나 얻은 정당인데 제2당인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시대를 역행해서 가는 이런 흐름들 굉장히 좀 나라 전체에 봤을 때 안 좋은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방선거가 이제 다가오고 있고 이제 각 정당이 지방선거 준비 체제로 이제 돌입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놓고 볼 때 수도권에서 보수 정당으로서는 개혁신당이 국민의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박근혜 만세 부르다가 박근혜 감옥에 집어넣은 윤석열 만세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네. 권력에 추종하는 기회주의적 성격이 강하지 뭐 보수라고 보지 않고요. 저는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이 권력의 힘이 다른 쪽으로 바뀌면은 또 저는 움직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한국에서 이제 정통 보수가 이 비민주당 계열의 주도권을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은 막 친윤하지만 예컨대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그날부터 싹 다 친하날 사람들이다. 그럼요. 네? 한동훈 위원장은 만약에 당선되면 네. 대통령과 디커플링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석유 저거 내년 상반기에 거짓인 게 만약에 드러나면 저희 난리 날 거예요. 석유 이미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쯤에는 이제 실제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대통령은 너무 리스키해요. 그러면 결국엔 누가 당대표가 돼도 대통령의 거리를 좀 벌려야 되거든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님은 그걸 굉장히 가속할 가능성이 높다. 아, 속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풀 악셀 밟는다 한동훈 위원장이. 아마 조중동에서 조만간 한동훈 시장 보수다 이런 이야기 만들어낼 거예요. 시장 보수? 예. 그러면서 한동훈 띄우게 나설 것이다. 그럴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지난 선거에서 너무 세게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사실 메시지가 뭔가 좀 새로운 게 있다면 모르겠는데 거의 뭐 발전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출마 선언문을 보면 굉장히 길게 했지만 안 읽으면 돼요. 글로만 내고 진중권 형하고 김경률 형이 서줄 것으로 저는 예상하는데 그 사람들이 서주는 것을 안 읽고 그냥 메시지 활자로만 내면 돼요. 아니 근데 읽었잖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게 별로 특별하게 다른 게 없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정치의 새로움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 될까 돌파가. 기본적으로 능력이 많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특히 그리고 자기가 잘못을 했으면 사람은 반성을 해야지 성장이 있습니다. 아니 총선을 어쨌든 이렇게 패배를 했으면 이걸 가지고 자기가 이거 책임을 진다는 것은 복귀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졌는지, 어떤 게 타이밍이었는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거의 도망치듯이 사퇴했거든요. 그래놓고 2개월 지나고 지금 당대표로 나온다는 겁니다. 무슨 반성이 있고 무슨 성찰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큰 뭐 발전이 있었다고 보지는 않고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 과연 당대표가 되고 나서 어느 정도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향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난 총선에서 이미 그 낙제점을 준 거잖아요. 예? 범야권 192석이나 됐으면 정말 영남 말씀하신 대로 영남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정말 그 좋은 점수 평가를 그냥 혹독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 새롭게 탄생하는 뭔가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도전장을 낸 후보들 가운데 이런 보수를 좀 해보겠다. 보수가 이런 것이다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후보는 없는 것 같아서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뭐 주제가 조금 근데 그거는 진짜 심각한 거 아닌가요? 나경원 의원의 이런 핵무장론은 좀 개혁신당은 어떤 입장이에요? 뭐 이거는 평가할 가치는 없을 것 같아요. 평가할 가치는 없고 가치가 없죠. 평가할 가치도 없다. 이거는 자기 조바심의 발로예요. 조바심의 발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낙동강 나경원 되게 생겼으니까 지금 어거지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낙동강 나경원. 그래서 나온 거고 그런 조바심이 나오다 보니까
그 태극기라도 잡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하는 건데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이건 평가할 가치가 별로 없어요. 대표님 저기 말씀 잘하시네. 그 강표마 발언이시네. 바로 저기 나경원 의원 지역구 앞에 바로 앞에 한강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요 지금 어쨌든 지금 말씀 주신 거 뭐 종합을 해보면 참 기대할 게 참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나라 보수 정당이 쓸만했거든요. 과거에. 이제 군사 정권의 후예라는 뭐 그런 그 굴레는 있습니다만은 이회창 총재 시절만 해도 보수 정당 같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저도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예전에 그 보수 정당이 갖고 있었던 그런 것이 완전히 좀 없어져 버린 이런 상태고 정말 기득권과 기회주의와 뭐 이익 집단으로 완전히 표변해 버린 이런 상황이 아니냐. 새로운 보수 정당의 출현이 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사임 의사 밝혔지 않습니까? 사임을 했죠. 예. 그리고 실제로 당대표 이제 연임에 도전을 하는 네네. 건데 네. 그 다른 후보들 없이 그냥 가는 겁니까? 아유 그렇게 하겠어요. 누가 나올까요? 나와야죠. 안 나오면은 지금 4호선 민주당 중진들은 전부 배치 떼고 집에 가야죠. 4호선 중진이라고 하면은 보통 3선 하면 상임위원장 하잖아요. 네. 상임위원장까지 했으면은 그 뒤에는 뭐 당대표, 서울시장, 대통령 이런 꿈이 있고 네.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하나의 포부가 있어야지 정치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이런 전당대회에 나와야죠. 전당대회도 안 나오실 거면은 4호선 중진들 전부 다 배치 떼고 집에 가야 됩니다.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나올 거라고 본다. 네네. 예. 아까 박지원 원장은 못 나올 거라고 본다고 했는데 이인영 의원은 출마하실까요? 지금은 이인영 의원이 가장 유력한 거죠. 나와야죠. 저는 나오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도 민주당을 위해서도 좋다라고 봅니다. 예. 네. 근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취재했더니 민주당 모 관계자가 나올 수는 있는데 이인영 나오면 일단 이인영 출마합니다 그러면 당원들이 수박 막 이렇게 가능성이 높다. 아니 정치인이 뭐 그런 소리도 듣는 거죠. 거지. 예. 예. 세상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수박밭이 변해서 참외밭이 되기도 하는 거고 네. 정치의 가치라는 것은 시대적 상황 논리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준비한다면은 이재명 이후에 그 어떤 이 당원들의 이 뭐라고 합니까? 원하는 욕구의 변화도 있을 거고요. 네. 시대의 변화도 있을 거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부딪히는 겁니다. 지더라도 하는 게 정치예요.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뭐 남의 당이긴 하지만. 예, 근데 뭐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도 그렇고 민주당을 위해서도 그렇고 누군가는 나와야죠. 나와야 되고요.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 전까지 어쨌든 지난번 대표를 하실 때까지도 대통령 후보가 되실 때까지도 사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주류라 보기는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를 진짜로 따르는 민주당의 의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었었을까? 네. 우리가 사실은 체포동의안때 저는 생각도 못했었거든요. 체포동의안이 통과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외로웠겠구나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지자들이 수박 그러면서 공격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네.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다고 저는 봐요. 지금은 어쨌거나 이재명 대표의 1인 체제가 완성이 된 상황에서 거기서 비주류가 된 수박들을 뭐 공격하거나 그러지 말고 오히려 이인영 가지고 나와라. 네. 나와가지고 같이 경쟁을 해줘야지 민주당이 사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오히려 그 팬분들도 용기 있는 선택했다. 네. 어차피 이재명 대표 되는 건 다 합니다. 네. 그러면서도 나와가지고 당의 이런 전당대 흥행이라든가 이슈라든가 이런 걸 해주면 좋은 거죠. 네. 그렇게 나와줘야지 이재명 대표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뭐 더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네, 생기는 네.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팬분들이나 이제 이재명 대표 지지자분들이 조금 마음을 열고 예. 이분들한테 좀 관대하게 좀 대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게 이재명 대표를 위한 길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네. 생각해 보면 이제 김대중 총재 시절 야당에 네, 네. 그 당시에 자주 김대중 대통령하고 대통령 후보 경선이라든가 당 대표 경선을 했던 분이 정대철 의원이에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공천 시기가 되면 정대철 의원을 제일 먼저 챙겼어요. 그리고 차기 주자로서 교육까지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네. 결국은 의미 있는 경쟁자가 서로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경쟁을 통해서 발전하는 겁니다. 다만 이 경쟁이 과잉된 적대적 경쟁이 돼서 체포동의안이 날라왔을 때 뭐 등 뒤에서 칼을 꼽는다든가 네. 이런 뭐 자해적 경쟁이 되면 안 되고요. 그렇군요.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서로 공격하면서 뭐
당을 뭐 갉아먹는 이런 것이 아니라 건설적인 토론을 하면서 상생적 경쟁을 해야죠. 그렇죠. 누가 더 가치 있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누가 더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어떤 대안을 말하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무도 없는 것보다는 찬반 투표는 좀 그렇잖아요. 저는 이재명 대표님이 네. 직접 좀 나와달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인영 의원, 뭐 이인영 의원님도 그렇고 예. 나오실 만한 분들에게 예. 같이 한번 민주당 잘 이끌어 가보자. 예. 그러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재명 예. 대표는 그렇게 이제 점잖게 이야기했으면 저는 안 나올 거면 배치되고 집에 가라. 뭐하러 4호선씩 해요. 예, 당 대표도 못 나올 것 같으면. 당 대표도 출마하지 못할 것 같으면 4호선 뭐 했냐 지금. 그렇지 뭐하러 했느냐. 예. 집에 가라 배치되고. 5선이면 사실상 20년이 그렇죠. 된 겁니다. 네, 국회의원 네. 20년 하면서 당대표 출마도 안 했다. 이거는 조금 그 문제가 있는 정치인이다라고 네, 네. 우리 박진영 부원장님은 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북전단 살포가 됐잖아요. 그러자마자 바로 또 북에서 이번에 오물풍선 또 5차 오물풍선이 왔는데 그 안에는 무슨 진짜 더러운 것이 들어있다. 진짜 오물이다. 박지원 다시는 이거 백해무익한 대북전단 뿌리지 마라. 그러면 또 온다. 이런 건데요. 일단 지금은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했으니 당연히 오물풍선이 가는 거고 이번에 350개 날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또 대북 방송을 하게 될 것인지 대북 확성기를 켜고 방송을 하면 또 이제 북한에서 원점 타격을 하겠다고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이 나왔는데 이제 오늘 6.25지 74주년 되는 날인데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에 일으킨 참극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웃으십니까? 아, 그럼 뭐 전두환도 아니고 적화통일 야욕이 아직도 그럼 뭐 저기 윤석열 대통령 백화통이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이고, 지금 북한이 퇴행기를 고집하고 있고 지구상의 마지막에 남은 동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용산과 국힘의 메시지는 일관돼 있어요. 네. 20% 콘크리트 지지율만 보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근데 이건 좀 심하다, 그렇지 않아요? 예? 네. 심하죠. 네. 심하고 누구도 네. 사실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 아까 네. 말씀하셨듯이 무슨 전두환 시절도 아니고 이게 지금 계속 남북 관계를 긴장 관계로 이끌어 가지고 어떻게든 흔히 말하는 북풍 네. 이런 걸 타보겠다는 이야기인데 요즘 국민들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네.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전형적인 뭐 치킨호크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확성기 문제라든가 이런 국지전으로서의 확대 가능성은 없을 거예요.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네. 예, 윤석열 대통령 미국 말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미국이 못하게 그렇죠. 해서 실제로 막 그 긴장이 고조될 때 네. 제일 먼저 나선 게 유엔군 사령부지 네, 네.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때 이제 긴장 완화하라고 중재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했죠. 네.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네. 다만 저는 이럴 때 민주당이 처신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북 전단지를 날림으로써 오물풍선이 날라왔지만 이 오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 감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은 늘 이제는 매뉴얼 만들어야 돼요. 북한이 어떤 도발적인 일을 하면은 북한부터 강력하게 규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평화를 진작시킬 수 있는 테이블이라든가 협력 체계를 구상하자라는 방법으로 이 매뉴얼 하듯이 이렇게 좀 전환을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오물 같은 것들에 대한 여론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 매뉴얼에 따라서 하시면서 저는 지금 정도면은 국회 결의안 정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회 결의안 같은 게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서 비열하고 비이성적인 도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비열하고 비이성적인 도발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쪽에서 또 대북전단을 30만 장을 보냈기 때문에 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이런 공방이 과연 대한민국 한반도 평화에 어떤 안정을 주는 것인지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번에는 6.25 전쟁 74주년 기념 행사를 대구에서 했네요. 네, 엑스포. 네, 대구 엑스포에서 하고 김건희 여사가 동행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다시는 민족 상잔 간에 이런 비극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그동안 있었던.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반도 평화를 유지시킬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줄곧 해왔는데 또 오늘 이렇게 북을 자극하는 발언을 해서 결국엔 이게 어떤
남북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늘 있어 왔던 행태인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상대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이라든가 진보 민주전이라는 분들이 좀 대응을 잘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대구 출신이잖아요. 네. 대구 가서 왜 민주당 안 찍었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면은 왜 윤석열 찍었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그러면 민주당이 싫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민주당 왜 싫어하세요? 그러면 종북인 것 같아서. 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민주당은 종북이 아닙니다. 네. 평화 협력과 그다음에 남북의 한반도의 공동 변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국민이 있다면은 기술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북한에 대한 태도의 문제에서 전략적 상호주의 일부를 수용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저기 6.25 같은 경우에 북한의 남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강력하게 규탄하고 오물풍선에 대해서도 규탄하는 그런 입장을 먼저 보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매우 동의합니다. 매우 크게 동의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뉴얼을 만들어서라도 이런 게 있었으면 일단 국민 감정을 먼저 생각하고 어쨌든 북한은 우리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 민족이라 하더라도 엄연히 다른 나라예요. 네. 그렇다면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가한 위협에 대해서 우리 맹성을 해야 됩니다. 맹성을 촉구를 해야 돼요. 이거 하면 안 된다. 규탄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래도 우리는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걸 해결하고자 한다라는 메시지가 나가는 게 아까 말씀하신 오해를 푸는 그런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김대중 대통령의 한쪽 단면만 이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6.15 남북 정상회담하고 그다음에 햇볕 정책을 하는 와중에서 서해 교전이 일어났을 때 강력하게 압도했습니다. 북한을.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네. 역으로 문재인 정부 때 북한에서 우리 개성의 관리사무소 폭파했을 때 정부라든가 민주당이 그 당시에 했던 태도는 저는 상당히 실망스럽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대통령이 그 6.25 기념식에 참석한 거는 취임 후에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안 갔던 행사를 올해 간 겁니다. 그리고 대구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도가 정치적인 있는, 거죠. 예, 정치적인 정치적으로 의도가 이용하는 너무나 명징한 그런 행사고 가서 한 발언의 내용도 보면 사실상 20%의 적극 지지층들의 어떤 이제 갈증을 해소해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의 접근이라고 보는데 이거 진짜 남북 관계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거면 이건 진짜 과거에 있었던 문법인 건데. 구태 아닙니까? 참모들이 구태라서 그래요. 참모들이 구태라서 예, 참모들이 구태. 네. 탄핵 저지선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 네. 뭐 이렇게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데요. 네. 제가 그래서 그 6.25니까 우리 이제 청년 세대들이라든가 저희 또래들한테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젊었을 때 읽었던 브루스 커밍스 스칼라피노 이정식 교수의 책이 미국과 소련의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소설에 불과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네. 과거에 우리 수정주의 역사관은 이미 부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시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우리 민주진보 진영의 자세의 변화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한반도의 평화가 중요하고 절대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은 정치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적대적 메시지를 그것도 6.25 바로 그날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성을 가진 많은 국민들이 이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 모시고 오늘 의미 있는 방송했는데 오늘 김성영 대표 어떠셨어요? 첫 출연이셨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말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공이 김철근 총장님보다 훨씬 탄탄하십니다. 제가 보기에 김철근 총장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주부터 고정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총장님 너무 저한테 잘해주시는 분이라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